복습을 할 때 그냥 노트를 보고 옮겨 적는 건 별 공부가 안 돼. 이거는 그냥 글씨 쓰는 연습. 그러니까 복습이 갖는 건 잊어버린 걸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채워놓는 거예요. 그냥 노트 필기를 줄글로 쭉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이 용어를 정해본다면 좀 애매해요.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뇌세포들이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뇌에는 뇌세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뉴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길다란 머리카락 모양으로 생긴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여러 개들이 있는데 보통 머릿속에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거든요. 그 뉴런과 뉴런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 두 뉴런이 신호를 서로 막 주고받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뉴런이 서로 대화를 한다. 신경 전달 물질로. 근데 여기가 수신하다. 그래서 뭔가 신호를 받는 거예요. 받기 때문에 수상돌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신호를 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기 신호로 오다가 이 끝에 원래 이제 그 캡슐처럼, 닥터 캡슐처럼 여기 알맹이가 있는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신호가 와서 얘를 빵 때리게 되면 얘가 이제 이 바깥으로 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물질들이 쭉쭉쭉 이렇게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날라오게 되면 물질이 여기 톡 부딪혀 튕겨나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쪽에 있는 뉴런이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쑥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축삭돌기와 수상돌기, 그러니까 이쪽 뉴런과 이쪽 뉴런이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얘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얘는 신호를 엄청 많이 보낸단 말이죠. 얘가 이걸 받으려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글러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어로는 리셉터.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처럼 3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내면 얘가 막 사방으로 가는데 그 중에 여기 마저도 튕겨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몰라요. 이 신호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냥 개념이 없습니다. 이쪽 뉴런에는. 근데 자꾸 보내면 툭툭 두들기니까 이게 뭔데? 하고 일정한 이제 그 순간을 넘었으면 잘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뇌를 계속 쓰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딱 받았는데 그때 뭔가 쫙 연결되면서 어떤 기억이 딱 만들어지네. 이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 그걸 더 잘 받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개의 이제 리셉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수가 100명인데 포수가 3명밖에 없어요. 공 받는 사람이. 그때랑 포수가 같이 50명이 된 거예요. 신호를 되게 잘 받겠죠. 그냥 막 던져도 누군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면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서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받는 게. 보내는 것도 같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날씬했던 뉴런이 점점 이렇게 뚱뚱해지는 이 과정이 바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의 엔그램이 형성이 됐다라고 뇌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엔그램 셀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게 기억이 여기에 저장이 됐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뇌 사진을 우리 허리 아플 때 MRI 사진 찍잖아요. 그것처럼 fMRI라는 장비를 통해서 뇌 사진들을 찍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어떤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느 시냅스에 저장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파기하게 되면 이 기억을 잘 떠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근육을 키울 거예요. 그러면 가벼운 걸 두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운동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적당히 무거운 걸 들면은 한 8개만 들어도 너무 힘들다. 뻐근에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하고 이런 것들 여러 번 하게 되면 금방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거든요. 여기도 세포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이 두 뉴런 사이에 신호도 그냥 톡톡톡, 풀이 톡톡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힘들게 공부한다? 내가 뇌를 많이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호를 막 보내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많이 보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엔그램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어렵게 하지만 바람직한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게 공부가 잘 되기 위한, 즉 엔그램이 잘 형성되기 위한 학습법의 그냥 패러다임을 우리는 이제 Desirable Difficulty, 그래서 바람직한 어려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쉽게 공부하면 잊혀지는 것도 쉬워요. 근데 어렵게 공부하게 되면 잊혀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거예요. 혹은 이제 국사나 세계사나 뭐 암기 과목 이렇게 책을 볼 겁니다. 네. 그럼 책을 보다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중요한 거 빨간색 밑줄을 긋기도 하고 뭐 별표도 치기도 하고 네, 형광펜으로 형광펜 치기도 치고, 하고 네. 넘어갈 거예요. 영어 단어가 있으면 계속 보면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써보기도 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은 그렇게 뇌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왜냐면 있는 정보를 내가 눈으로 보고 저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나는 읽고 저장하려고는 하지만 그냥 집어넣으려고만 하잖아요. 책 읽는 게 뭐 어려워요. 이걸 내가 계속 읽는 건 어렵지만 책을 읽었을 때 글을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책을 덮고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아까 내가 외웠던 단어가 5개였는데 뭐뭐 있었지? 하고 외워서 써보는 건 어려워요. 여기서부터 뭐라냐면 뭐였더라? 뭐였지? 맞아 이거야. 맞아 이거야. 이 생각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뇌에서는 인출이라는 작용이에요. 인출은 장기 기억에 한번 저장이 된 걸 끄집어 나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 뇌세포끼리 계속 대화를 시도할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가 계속 신호를 보내. 야, 너 빨리 대답해. 너 이거 빨리 받아. 신호를 주고 있는데 얘가 뭐래 이러고 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를 줬는데 얘가 잘 받아요. 그러면 이거 뭔지 알아. 이거야. 아까 봤던 거 요거 또 뭐 있더라? 요거 이렇게 정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인출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이 공부 안에 자주 등장하게 되면 그게 바람직한 어려움의 아주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를 내가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문제집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문제 형태로 바꿔서 너 아까 공부한 내용 중에 이거 배웠는데 이거 알아? 너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인출이 동반하는 학습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간단한 건 문제집을 푸는 건데 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으면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백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종이에 내가 그냥 외운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 공부한 내용들을 외워서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목차에 있는 내용들처럼 1단원이 뭐고 2단원이 뭐고 3단원이 뭐고 1단원의 첫 번째 챕터가 두 번째 챕터가 세 번째 챕터가 뭔지 그리고 첫 번째 챕터에서 다뤘던 주요 개념들이 뭐 엔그램도 있었고 뭐 리트리버블 프랙티스도 있었고 뭐 이런 우리가 배웠던 용어들을 같이 나열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 개념이 뭐였었는지를 내가 손으로 외워서 써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텍스트로 정리하는 게 될 텐데 마인드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느 과목을 공부해도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제곱근 했으면 제곱근의 뭐 계산, 제곱근의 정의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시각화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상호관계, 연결관계들을 보면서 생각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보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엄마랑 그냥 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너 10개 했으니까 적어도 8개 맞춰야 돼. 7개도 만약에 못 맞춘다. 그럼 너 오늘 저녁에 밥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공부는 텄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고문의 시간이에요. 성태야 일로 와봐. 우리 영어 단어 외운 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러는 순간 그냥 너무 싫죠. 근데 엄마랑 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려도 괜찮아. 다시 외우면 되니까. 근데 5개나 맞췄네? 우와 대박. 오늘은 7개나 맞췄네. 우와 대박. 우와 오늘 치킨 파티 할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뭐 상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가 있을 거잖아요. 그 성취를 칭찬해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이는 계속해서 더 좋은 성취를 얻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와 너는 얼마나 노력했어. 되게 많이 이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더없이 좋을 거예요. 아이는 더 노력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출을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스무고개 같은 거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짝꿍이랑 밑줄 짚은 분들 야 나한테 한번 물어봐봐. 친구한테 주면 친구가 조선시대 22대왕이 누구야? 아, 그 뭐더라 뭐 이러면서 막 서로 퀴즈 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공부들이 전부 다 인출을 동반하는 형태의 이제 학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것들을 나 혼자는 어떤 걸 외웠는지 어떤 것들을 못 외웠는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엄마가 괜히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들을 갖기 시작하고 이게 전체 공부 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는 공부하는 게 엄마 눈치 때문에 공부하게 돼서 공부라는 게 항상 엄마한테 안 혼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공부의 목적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뭔가 한 과목 혹은 한두 과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가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로 소비해버리면 괜찮아요. 책 많이 읽히고. 자,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뭔가 방법들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공부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 습관을 잡아줄 때 이 복습 습관을 잡아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복습을 안 하는 공부는 애초에 그냥 하지도 마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사람들은 뭔가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 빨리 잊어버려요. 1시간만 지나면 56%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습이 갖는 건 잊어버린 걸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채워놓는 거예요. 한 번 채워놓으면 조금 속도가 완만해져요. 그러면 다시 채워놔요. 다시 채워놓고 다시 채워놓는 겁니다. 에빙하우스가 이 기억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1885년에 썼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내용을 100만큼 외웠어. 근데 1시간 뒤에 다시 100만큼 외우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 2시간 지나면 외우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네. 3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일주일이 지나니까 처음 공부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네. 그래서 요는 이겁니다. 내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싶어. 근데 맨 처음에 공부할 때 100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1시간 지났을 때 혹은 10시간 지났을 때 혹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각각의 시간 간격에 따라서 다시 그 내용을 100만큼까지 채우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을 때 인출해내야 돼요. 인출하면 그냥 끝나는데 인출이 안 되면 다시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복습이나 뭐 인출이나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큰 고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복습을 할 때 그냥 노트를 보고 옮겨 적는 건 별 공부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글씨 쓰는 연습 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옮겨 적을 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 있는 워딩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 나름의 언어로서 요약해서 다른 말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노트 필기를 줄글로 쭉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하 관계가 있는지, 하나의 개념 아래 여러 개의 하위 개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들 사이에서는 얘네들이 연관이 있고 얘네들이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도식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이 모래알처럼 떨어져서 다니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구슬들을 다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하나로 뭉쳐가지고 눈덩이 뭉치는 것처럼 개념과 개념 사이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로 뭉치게 되면은 이 개념이 이걸 떠올리면 이것도 연상작용에 의해서 다 같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